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금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성접대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김철근 정무실장에게는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윤리위에 직접 출석해 소명한 이 대표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온 만큼 이번 결정에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인의 해외 순방 동행과 친인척 채용 문제가 불거지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비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제2부속실 부활 계획도 없다고 밝혔지만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까지 전국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최고 80mm 이상의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어제 오후 역대 최대 전력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고물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중국산 알몸 김치 파문 이후 한때 주춤했던 김치 수입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기업의 수출은 줄면서 대중무역이 28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18,000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2배 급증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미크론 하위 변이 때문에 다음 달 하루 최대 30만 명에 달하는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생 2명이 굴착기에 깔려 1명이 숨지고 1명은 다쳤습니다. 굴착기 운전자는 사고 뒤에도 3km가량을 더 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바닥 일부분에만 물자국이 생겼던 보령 해저 터널이 도로 전체가 축축할 정도로 내부에 물이 더 생겼습니다. 관리기관은 결로 현상일 뿐이라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 정밀 조사는커녕 물 염분 분석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픈마켓 쿠팡에서 중국 유령 업체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YTN 단독 보도이고 쿠팡 측은 몰랐다며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이 유령 업체를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대표는 당대표 자격도 한시적으로 잃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저녁 7시부터 새벽까지 8시간가량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성접대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을 6개월 동안 정지시켰습니다. 집권 여당 현직 대표에 대한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결정한 겁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상기인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하였습니다. 징계 여부를 가른 핵심 쟁점은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성접대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측근을 통해 이른바 입막음을 시도했는지였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 2013년 성접대 의혹 자체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정무실장의 지위에 있는 김철근이 본인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앞서 이준석 대표는 당 윤리위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3시간 가까이 윤리위원회 질문에 답하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장시간 동안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윤리위에서 질문하신 내용들 제 관점에서 정확하게 소명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대표의 지시를 받고 성접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철근 정무실장에게도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재심 청구 등 이의 신청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윤리위 징계로 사실상 반년 동안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되면서
이준석 대표의 정치 인생이 중대기로에 놓였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사필 규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집권 여당의 당대표라는 지위의 무거움이나 제기된 의혹의 죄질에 비춰 중징계는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여전히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고 국민의힘은 당대표에게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을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까지 전국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최고 80mm 이상의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북한 지방에 머물고 있는 장마전선 주변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유입되면서 오늘 새벽까지는 중부지방에 또 새벽부터 오후까지는 남부지방에 국지성 호우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와 남부, 제주 산간에 1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9도까지 내려가겠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여전히 32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그제 지난해 최대 전력을 넘어선 데 이어서 어제는 역대 가장 많은 전력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어제 오후 5시 기준 최대 전력 수요가 92,990메가와트로 기존 최대치였던 2018년 7월 24일 오후 5시 기록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5시 예비 전력은 6,726메가와트에 그쳤고 공급 예비율도 7.2%에 머물렀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전국에 고온다습한 기류가 유입돼 폭염특보와 불쾌지수 상승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18,62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한 주 전인 지난달 30일보다 9,641명이 증가해 2.1배가 늘어나는 더블린 현상이 발생할 정도로 유행의 확산세는 뚜렷합니다. 어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1,880명으로 58.4%, 비수도권에서 7,745명으로 41.6%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와 같은 코로나19 환자 증가세에 전문가들은 이르면 다음 달 재유행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루 최대 30만 명에 달하는 환자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에 확진자 격리 의무는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연일 2만 명에 달하는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는 18,000명대로 1주 전보다 9,000명 가까이, 2주 전보다는 10,000명 넘게 늘었습니다. 확진 규모는 지난달 27일 3,000명대로 저점을 찍은 이후 반등하기 시작해 일주일 간격으로 2배로 급증하는 더블링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재유행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8월 말에서 9월 정도 사이에 일단은 적게는 한 10만 명에서 많게는 한 30만 명 사이, 한 평균 15만에서 20만 명 정도 사이가 발생할 것 같다는 예측이 대부분의 연구에서 지금. 백신 접종이나 자연 감염으로 얻은 면역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는 데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BA.5는 국내 우세종인 BA.2보다 전파력은 35%, 면역 회피력은 3배나 큰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주일 새 국내 검출률이 3배 넘게 늘어난 만큼 조만간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BA.5가 이제 유입되면서 전반적으로 유행 자체가 매우 커지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된 유행 자체는 이제 감염이 안 됐던 분들 중심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이런 상황에 오는 17일까지 연장된 확진자 격리 의무가 다시 유지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방역 지표 등을 고려해 다음 주 결정할 예정인데 거리두기나 실외 마스크 의무가 사라진 상태에서 격리 의무까지 해제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이와 별개로 백신 접종 중요성을 거듭 당부하고 있는 정부는 4차 접종 대상을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가장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의 새로운 하위 변이 BA.5가
미국의 코로나 확산을 몰고 올 조짐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7일 최근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을 이끄는 BA.5 변이가 미국에서도 신규 확진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우세종으로 올라섰다고 전했습니다. BA.5는 또 다른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4와 함께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의 대규모 발생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해외 순방 동행과 친인척 채용 등이 불거지며 이른바 비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전히 기존 공약대로 제2부속실을 만들 계획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가운데 야당은 대통령실 사유화를 주장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외가 6촌이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사실상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업무를 맡았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비선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을 비선이라 하는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악의적 보도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을 봐도 문제가 전혀 없다며 역량을 안 보고 먼 인척이라 배제한다면 오히려 차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 이원모 인사비서관 배우자가 민간인 신분으로 나토 해외 일정에 동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는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비서관 배우자 일가가 윤 대통령 예비후보 시절 후원금 2천만 원을 낸 것이 이번 해외 일정에 영향을 줬느냐는 질문을 받자 후원금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여당 역시 결국은 능력과 전문성의 문제라며 대통령실 해명에 힘을 실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때 딸과 그 사위까지도 다 공직을 맡았었잖아요. 딸과 사위가 공직을 맡았다라는 것을 비판한 적은 없습니다. 능력이 되느냐, 전문성이 있느냐, 잘하느냐 여기에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반면 야당은 비선 정치, 대통령실 사유화라며 십자포화를 쏟았습니다. 새로운 비선 정치, 지인 찬스로 대통령실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국가의 명운을 사적 인연의 고리에 얹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야를 막론하고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전담팀이나 제2부속실 재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부활 계획은 없다며 이미 부속실 안에서 여사 일정이 생기면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준 비선 논란이 재점화된 상황입니다. 김 여사 보폭이 넓어지는 가운데 비슷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전 원장들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박지원 전 원장이 고발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공공수사 1부에, 또 서훈 전 원장이 고발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공공수사 3부에 각각 배당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책임이 있다며 필요한 경우 인력 증원 등 충분한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과 관련해 전직 원장들을 고발한 것에 대해 반인권적, 반인륜적인 중대한 국가범죄가 있었는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정권을 압박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물고 들어가겠다는 국정원의 정치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을 고발한 사건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국가가 자진월북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면, 그리고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해 귀순어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라며 반인권적, 반인륜적 범죄가 있었는지 주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보도자료 공개 후 내용을 알았다며 고발 자체와는 거리를 뒀습니다. 국민의힘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고발로 두 전직 국정원장에게는 국정원은 정권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의 수단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발당한 박지원 전 원장은 첩보를 삭제하는 건 바보짓이라며 그런 일 없다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눈 감고 아웅이죠. 제 것만 삭제하면 남이 가지고 있는데,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는데 그 기록을 보고 감옥 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보복 친북몰이에 국정원이 정치적으로 나섰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하고 있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고발이라는 방식을 택했지만 결국 명백히 이것은 정치적 행위로 저는 규정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좀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를 찾은 민주당 서해 피살 사건 관련 TF도 국방부가 관리하는 군사정보를 삭제할 권한이 국정원엔 없다며 오해에서 비롯된 고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월북 판단 번복 과정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부터 톱다운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윤석열 정부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서해 피격과 어민 북송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고발이라지만 전 정권에 대한 압박을 키우고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전임 국정원장들에 대한 수사가 문재인 정부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사정 수사로 이어질지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고물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알몸 김치 파문 이후 한때 주춤했던 중국산 김치 수입이 회복세로 돌아서며 속속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의 텃밭격이었던 대중무역은 28년 만에 적자를 보낸 등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경제수장은 현장 물가 점검에 나설 때마다 빠지지 않고 채소값을 챙깁니다. 밥상 물가의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김치이기 때문입니다. 대추가 안정이 돼야 뭐 상치고 뭐고 관련 식품들이 다 안정이 되는데. 소비자 물가가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6%대로 치솟았습니다. 농축산물 가격 오름폭이 3월 이후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특히 배추가 35.5%나 급등했습니다. 월급 빼곤 다 올랐다는 고물가 행진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3월 중국산 알몸김치 파문 이후 거부감이 컸던 중국산 김치의 수입이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국내산과 비교해서 보통 반값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배추값이 가뭄으로 폭등하면서 김치 수입량은 지난 5월 24,800여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 증가하면서 5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수입량은 10만 톤쯤으로 1, 2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이런 추세라면 연간 수입량의 반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김치뿐 아니라 석유화학 등 중국산 수입이 늘어난 반면 우리 기업의 중국 수출은 줄면서 대중무역은 2달 연속 적자 행진입니다. 대중무역 적자는 지난 1994년 8월 이후 28년 만입니다. 지난 20년간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기가 끝나가고 있으므로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정부가 대중무역의 기조 변화를 사실상 공식화한 가운데 오는 10월부터는 김치를 연간 5천 톤 이상 수입하면 국내 품질 인증 기준, 즉 해썹 규제가 적용돼 수입이 이전에 비해 까다로워집니다. 외환위기 후 24년 만에 닥친 6% 고물가 시대, 우리 수출의 텃밭격인 대중무역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정서적 거부감이 큰 김치 등 중국산 수입 물량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지난 4월 적자를 기록했던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흑자 규모는 작년 5월에 비해 63%나 감소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경제에도 장기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경상수지는 38억 6천만 달러 흑자로 4월 적자를 기록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1년 전보다 63%나 쪼그라들었습니다. 원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5월 중 원유와 가스 등 원자재 수입액이 52.9% 올랐고 특히 석탄 수입액은 2배 이상 상승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경상수지에서 가장 비중이 큰 상품수지 흑자가 1년 전보다 58.8% 감소한 27억 4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수출은 617억 달러로 20.5% 늘었지만 수입이 589억 6천만 달러로 32.4%나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6월에도 높은 에너지 수입 가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며 원유 등 에너지원 수입이 전년비 50억 불 이상 증가한 것이 무역 적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다만 한국은행은 올 상반기 21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 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 5월이 이제 경상수지가 191.7억 달러 흑자를 보였는데 지금 조사국 전망이 이제 상반기 210억 달러니까 그 6월에 한 18.3억 달러 정도 흑자를 보이면은 상반기 그 전망에는 부합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내 경제의 시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재정 운용 기조를 긴축으로 전환하고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서는 나라 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내년부터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반영하는 관리 재정 수지 적자를 마이너스 3% 이내로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관리 재정 수지 적자는 마이너스 5% 수준입니다. 또 국가 채무 비율은 2027년까지 50%대 중반을 목표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경기 평택시의 초등학교 주변 건널목에서 굴착기가 초등학생들을 덮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사고로 보고 민식이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평택시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있는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초등학생들이 하교할 시간인 오후 4시쯤 건널목을 건너던 11살 여아 2명을 달려오던 굴착기 기사가 그대로 덮쳤습니다. 한 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다른 한 명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널목입니다. 불과 10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초등학교 정문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사고 뒤에도 계속 주행하던 굴착기 운전자 50대 남성 A씨는 3k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씨는 건널목을 지나던 초등학생들을 보지 못했고 자신이 친 사실도 깨닫지도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건널목에서 신호를 위반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 만큼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강원도 고성군 아야진항 부두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와 어선 세척이 불에 탔습니다. 부산의 한 포구에서도 트럭이 바다에 빠져 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파제 옆 1층짜리 창고를 새빨간 불이 뒤덮었습니다. 지금 멀리서 봐도 한눈에 봐도 좀 많이 보이고 검은 연기도 많이 났고 배는 견인되는 거는 좀 봤거든요. 해양경찰에서. 강원도 고성군 아야진항 어구보관 창고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이 불로 창고 두 동은 물론 항구에 정박해 있던 어선 세척이 불에 탔습니다. 크레인이 바다에 빠진 소형 트럭을 들어 올립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부산 영도구 하리항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트럭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운전자는 다행히 자력으로 물 밖으로 나왔지만 60대 남성이 트럭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트럭이 물에 빠지는 순간 숨진 남성 역시 차에 부딪혀 함께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잠정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색을 하고 있었는데 트럭을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밑에서 그때쯤에 이제 끼어있어 저 밑에서 발견된 거죠.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강원도 평창읍 평창강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다슬기를 잡던 도중 불어난 물에 휩쓸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15분쯤 제주도 제주시 한림항에서 선박 세척에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실종되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화재 당시 배에 있던 선원 5명 중 2명은 스스로 탈출하고 1명은 해경 선박이 구조했으나 기관장과 외국인 선원 등 2명이 현재 실종 상태입니다. 화재는 불이 난 어선의 양옆에 있던 배로 번져 어선 세척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지난 4일 새벽 제주 성산항에 정박 중인 어선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어제 현주 선박 방화 혐의를 받는 50대 피의자 A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항에 있는 어선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4일 어선 3척에 불을 내 30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낸 거로 조사됐습니다. 화재 당시 어선에 사람이 없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진화 작업에 동원된 고성능 화학차 한 대가 불에 타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달 YTN은 보령 해저터널 바닥 일부분에 물자국이 생겨서 시민들이 불안해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오히려 터널 내부에 물이 더 생겨서 천장이며 도로 바닥이며 흥건한 상태가 돼 있었습니다. 관리기관은 결로 현상일 뿐이라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 정밀 조사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물 염분 분석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입니다. 보령 해저터널에 들어서자 얼마 안 가 도로 바닥 전체가 젖어 있습니다. 벽에는 물과 먼지가 섞여 흐른 흔적으로 가득하고 천장에도 물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촬영한 화면과 확연히 비교됩니다. 지난달에는 도로 바깥쪽 일부에 물자국이 보이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도로 전체가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해저터널을 지나가다가 젖은 도로를 발견한 시민들은 바닷물이 새는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터널 안에 물이 고이고 이래서 조금 심적으로 불안감을 좀 느껴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시공사 측은 단순히 결로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결로가 점점 심해져 벽면과 바닥을 가리지 않고 젖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YTN 보도 뒤 현장 점검을 벌였는데 안전한 수준인 0.2에서 0.3% 수준의 염분만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공사가 현장 점검 당시 국염도를 살펴보는 간이 염도계로 염분을 측정한 사실이 취재 과정에 드러났습니다. 결로 현상을 완화하는 대책도 제트팬 가동 시간을 늘린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보령 해저터널을 관리하는 대전국토관리청은 다음 주에 외부 전문가들과 추가 현장 점검을 벌이고 터널 내 물 표본을 연구소로 보내 정확한 염도를 측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토목 전문가는 젖은 도로에 수막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터널 내 사고를 막을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차와 뒤차 사이의 거리를 충분하게 더 띄워주고 속도도 낮추는 제한 상태를 빨리 이 운전자들에게 반드시 공고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불안하다는 시민 신고가 이어지면서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을 당부한 상황입니다. 대전국토관리청 관계자하고 시공사 관계자 만나서 원인이 뭔지 그리고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대책 마련에 대해서 함께. 보령 해저터널 바로 근처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에서 다음 주말 해양 머드 박람회가 열립니다. 박람회를 찾은 사람들이 인근에 있는 해저터널을 함께 방문할 가능성이 큰 만큼 불안을 잠재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지난 3월 부실 시공으로 한강 성산대교 남단 바닥판에 무더기 균열이 발생했다는 소식 YTN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세한 조사를 지시한 뒤 북단 바닥판에서도 균열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결국 성산대교를 전면 재보수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월 YTN이 보수공사가 이뤄진 성산대교 남단에서 1년 만에 무더기 균열이 발생했다는 보도 직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오 시장은 현장 공무원을 질책하면서 철저한 사후 대비책을 주문했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시공 과정이나 감리 과정에 부실은 없었는지 실수는 없었는지 엄격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서울시 의원과 교수 등 전문가로 이뤄진 TF가 꾸려져 조사에 착수했는데 남단 말고도 북단에서도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성산대교 북단 접속교 부근입니다. 남단보다 먼저 보수공사가 시작됐는데 비슷한 시기에 바닥판에 균열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F는 성산대교 전반에 생긴 균열이 다리 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지만 재보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균열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다리의 강철 구조와 바닥판 사이에 빈 공간이 생겼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글던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떤 재료로 어떤 방식으로 보수를 해야 안전성을 더 높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는 성산대교 남단과 북단 모두 손상 형태나 균열 모양이 비슷한 만큼 같은 공법을 적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공사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사 후에는 무게가 고르게 분산되는지도 측정해 안전성 여부를 다시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 들뜸이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 상태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체험을 하고 재하 시험을 통해서 하중이 제대로 작용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시험을 할 거예요. 부실 공사 책임을 가리기 위한 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관련 부서에서 기초자료 수집 절차를 끝내고 본격적인 현장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한 경찰도 지난달 고발인 조사를 마친 가운데 서울시 감사 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쿠팡에 떠도는 중국 유령 업체들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보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추가 취재를 해봤더니 먹는 쥐포에서부터 값비싼 애플워치까지 유령 업체들이 올린 제품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소비자 신고가 접수된 만큼 쿠팡 측이 유령 업체를 방치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YTN이 단독으로 보도한 중국 유령업체들의 실태. 쿠팡 측은 취재 과정에서 유령업체들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고 공식 답변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경남에 사는 A씨는 지난 15일 쿠팡에서 국내 업체의 2만 원짜리 쥐포를 절반 가격에 구매했습니다. 이후 판매업체가 중국 이름인 게 미심쩍어 쿠팡 측에 사기 거래가 의심된다고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정확한 상품이니 안심하란 답변이었습니다. YTN 보도 이후 해당 업체 계정이 사라진 걸 보자 그제야 속았다는 심정입니다. 고객이 먼저 의심을 하고 나서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이라고 안내를 한 게 당황스러운 거죠. 지난달 15일 B씨 역시 쿠팡에서 중국 업체를 통해 애플워치를 30% 넘게 싼 가격에 구매했습니다. 약속된 배송일이 지났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고 결국 쿠팡에 신고해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 C씨도 골프채 가방을 저렴하게 샀지만 이 역시 배송이 지연되다 자동으로 취소 처리됐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전화번호니 이런 것들이 유출되지 않았나라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피해보는 사람들이 나뿐만 아니라 많이 있겠구나 해서. 쿠팡을 떠도는 유령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고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던 겁니다. 오픈마켓 사업자에게서 판매 수수료를 떼어가는 구조인 만큼 쿠팡이 제대로 된 확인 절차 없이 입점부터 시켰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해외 판매자들이 입점하려면 각 국가가 승인한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전담 인력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입점을 허용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이번 달부터 중국 업체 자체 배송을 금지하고 쿠팡의 물류 인프라를 거치게 하겠다며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커지는데도 쿠팡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비자 피해는 예전부터 아마 접수가 됐을 거예요. 빨리빨리 상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는데 공급업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대로 못한다. 그건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유령업체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는 쿠팡의 이해할 수 없는 해명과 이후 뒤늦은 대처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이후 신냉전 구도 심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중 관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새 정부 출범 후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는데 양측은 일단 상호 존중과 우호 협력을 강조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발리안 리조트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8개월여 만에 성사된 외교수장의 대면 회동은 예상보다 긴 50여 분간 진행됐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한중 동반자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한중 양국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쌓으면서 평등하게 협력하는 좋은 동반자가 되어야 다가올 미래 30년도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새 정부의 가치 외교 기조를 언급하면서 인권과 법치 수호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에 대한 적극적 동참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왕이 부장은 새 정부가 한중 관계의 새 여정을 시작했다고 기대하며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가 진전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앞으로 대면 협의 등 소통을 정례화하고 하반기 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전략적 소통 채널을 적극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 공급망 안정 등 경제 협력도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박 장관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한중 외교수장이 모처럼 마주 앉았지만 나토 정상회의 이후 서방을 중심으로 중국 견제 기류가 확산하고 있는 점은 앞으로 사안별로 정책 운영에 적잖은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동남아 지역의 패권을 놓고 외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G20 외교장관 회의도 미중 그리고 러시아의 각축장이 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필리핀을 방문해 최근 취임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필리핀 전통옷 바롱 타갈로그를 입은 왕 부장은 남중국해 문제를 대화로 잘 처리하자고 말했습니다. 농업과 인프라 등의 대대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민감한 문제는 덮어두자는 계산입니다. 加强我们相互的信任，深化我们的互利合作，维护好我们两国和两国人民的共同的利益。 왕 부장은 앞서 태국도 방문해 중국에서 태국까지 연결되는 철도를 4년 내 완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맞서 주변 국가와의 관계 강화에 나선 겁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조만간 태국을 방문해 동맹 강화를 강조하며 중국 견제에 나설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G20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동참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동남아 주요국인 베트남을 방문해 선수를 쳤습니다. And I express my appreciation for the very balanced, objective position of Vietnam, which is demonstrated by refusal of this country to join illegal sanctions. 러시아는 또 중국과도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미국에 보란 듯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는 외교장관 회담을 할 예정이지만 러시아와는 아예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G20 외교장관 회의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이 외교 총력전을 펼치는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리주어청 중국 합참의장이 전화통화로 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현지 시각 7일 양국 합참의장이 미중 간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열린 소통 라인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밀리 의장이 위기에 대한 소통을 개선하고 전략적 위험을 줄이는 실질적인 대화에 중국군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많은 지역과 글로벌 안보 이슈에 대해 생산적으로 협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주를 완전히 장악한 러시아군이 도네츠크주의 핵심 요충지인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라비안스크에 회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렉산드르 곤차렌코 크라마토르스크 시장은 현지 시각 7일 페이스북에 크라마토르스크 중심부가 미사일 공격을 당하고 있다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곤차렌코 시장은 위험이 지나가지 않았다며 시민들에게 대피소에 머물라고 촉구했습니다.
크라마토르스크와 이웃한 슬라비안스크의 바딤 라익 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슬라비안스크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으나 자세한 피해 상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파티 게이트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보수당 대표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현지 시각 7일 런던 총리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뜻에 따라서 여당의 대표에서 곧바로 물러날 것이며 총리직은 새로운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유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한 달 전 보수당 신임 투표를 통과해 자리를 지켰지만 최근 성비위 측근 인사 문제로 핵심 내각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사임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이로써 존슨 총리는 임명된 지 약 3년 만에 불명예 낙마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늦은 오후까지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지만 더위를 식혀주지는 못하겠고요. 습도만 잔뜩 높이면서 한층 더 무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해 있는데요. 특히 아침부터 낮 사이 전남과 경남,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50mm가 되겠고요. 퇴근길 무렵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1도, 대전은 26.6도, 대구는 27.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 대전은 32도, 대구는 34도 선까지 치솟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장맛비 대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성접대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또 김철근 정무실장에게는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 대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당내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간인의 해외 순방 동행과 친인척 채용 문제가 불거지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비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제2부속실 부활 계획도 없다고 밝혔지만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18,000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2배 급증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미크론 하위 변이 때문에 다음 달 하루 최대 30만 명에 달하는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새 정부 출범 후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한미일 세 나라 외교장관들이 모여서 북핵 대응 등을 위한 공조 방안을 협의합니다. 이딴 추문과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여당인 보수당 대표직을 사임했습니다. 총리직까지 퇴진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장르 영화 축제인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레드카펫과 감독과의 만남 등 대면 행사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진행돼 축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양희 위원장은 이 대표가 당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당 윤리규칙 4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관련 녹취록과 언론에 공개된 각종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자신의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에게 투자금 7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증서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려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상기인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하였습니다. 정무실장의 지위에 있는 김철근이 본인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이준석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번 징계로 이준석 대표는 한시적으로 대표직을 잃으면서 또 여당 지도부는 권성동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와 윤리위 결정에 대한 반발이 뒤섞이며 상당 기간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어서 김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원으로서 권리를 한시적으로 잃은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것 역시 불가능해졌습니다.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아 대표직 공백 사태를 수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는 거센 후폭풍이 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이 대표와 갈등을 겪어온 친윤그룹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터져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중징계로 이 대표가 남은 임기의 절반 넘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만큼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대표 측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당내 갈등은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번 윤리위 징계에 정치적 배후가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누군가는 선거 이기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달리는 저를 보면서 뒤에서는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었었고 또 뭘 하고자 기다려왔던 건지. 이 대표 측은 우선 윤리위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집권 여당의 권력 구도는 안개 속에 빠지고 당은 상당 기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맞물려 차기 당권 주자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잔여 임기를 채울 새 대표를 뽑을지 아니면 내년 6월까지 임시체제를 가동할지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도 예상됩니다. 현직 대표에 대한 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면서 집권 여당 내부의 권력 지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두 전직 원장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안수사 담당 2개 부서에 배당됐습니다. 고발장 접수 하루 만에 수사팀 진용을 갖춘 건데요.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신속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국정원이 전직 수장들을 직접 고발하자 검찰은 하루 만에 사건 배당 절차를 마쳤습니다. 대검찰청이 고발장을 접수한 당일 사건을 보내자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날 아침 공안 담당 부서 2곳에 수사를 맡기고 기록 검토에 들어간 겁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으로 고발된 박지원 전 원장 사건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 1부에 배당됐고,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으로 고발된 서훈 전 원장 사건은 공공수사 3부가 맡았습니다. 국정원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박 전 원장이 재작년 고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됐을 당시 관련 첩보가 담긴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북이 아니라는 정황이 담긴 첩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박 전 원장은 삭제해도 서버에는 그대로 남는데 누가 그런 바보짓을 하느냐고 반박하며 이번 고발을 안보장사로 규정했습니다. 서훈 전 원장이 고발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합동조사를 조기에 끝내라는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 규명돼야 할 부분입니다. 두 전직 수장을 겨냥한 국정원의 이례적인 고발에 이어 검찰의 신속한 배당 절차까지 뒤따르자 수사가 초반부터 속도전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건인 만큼 검찰 수사의 칼끝이 두 전직 국정원장을 넘어 최종 컨트롤 타워인 문재인 정부 청와대까지 겨눌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박 전 원장 사건을 맡은 공공수사 1부는 고 이대준 씨 유족이 전직 청와대 인사와 해경 관계자 등을 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 중입니다. 국정원은 내부 직원 서너 명도 함께 피고발인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격적인 고발 배경으로 자체 조사 결과를 내세운 만큼 내부 기록과 진술 등이 이번 수사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또 정치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릴 거란 관측엔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할 책임이 있다며 필요할 경우 충분한 인력 증언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친인척을 선임 행정관으로 채용한 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문제가 전혀 없다며 업무 역량을 안 보고 먼 인척이라고 배제한다면 그것도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윤 대통령 외가 육촌 동생 A 선임 행정관이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했고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한 만큼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채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나토 정상회의 방문에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인 신모 씨가 동행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사안이 아니라며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신 씨는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정식으로 임명된 기타 수행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해당 업무를 담당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민간인이어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쓰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면서 이는 능력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조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친척 채용 논란과 관련해 국민 감정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면서 공정을 기대하는 국민 기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행사 참석 뒤 취재진과 만나 국회의원실 보좌 직원들도 너무 가까운 친인척들은 채용하지 않는 게 불문율인데 모범을 보여야 할 대통령실이 정당한 것처럼 주장하는 게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이와 함께 국정원에서 전직 국정원장들을 검찰 고발한 데 대해서는 명백히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대응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5월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로 돌아섰지만 원자재 등 수입 가격 상승으로 흑자 규모는 1년 전보다 63%나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5월 경상수지는 38억 6천만 달러로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경상수지는 2020년 5월 이후 올해 3월까지 23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하다가 4월에 수입 급증과 해외 배당이 겹치면서 적자를 냈고 한 달 만에 다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흑자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63%나 감소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자장면과 칼국수, 김밥 등 주요 외식 품목 8개의 가격이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인 참가격을 보면 자장면 가격은 지난 1월 5,769원에서 6월 6,262원으로 8.5% 올랐습니다. 칼국수는 6.4% 올랐고 김밥도 6.3% 오른 2,946원을 기록했습니다. 냉면은 9,808원에서 1,269원으로 4.7% 상승했고 삼겹살도 4.7% 올랐습니다. 이들 품목을 1년 전과 비교하면 모두 5% 이상 상승했으며 특히 자장면 가격은 16.2% 뛰었습니다. 경기 침체 공포로 이틀간 급락하던 국제유가가 공급 위축 가능성에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현재 시각 7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4.3% 오른 102달러 73센트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5일 경기 침체 공포 속에 8.2% 급락하며 100달러 아래로 내려간 지 이틀 만에 1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의 공사 중단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중재로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공사비 증액 등 대부분 쟁점 사항에 합의했지만 상가 분쟁만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공사 중단 84일째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 분쟁이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중재에 나선 끝에 9개 쟁점 사항 중 8개 조항에 합의했습니다. 우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거쳐 공사비를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분양 지연과 공사 중단으로 불어난 사업비도 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비 관련 쟁점에서 사실상 조합이 백기를 든 셈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쟁점인 상가 분쟁은 풀지 못했습니다. 서울시가 중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가는 상가 조합원들의 지분에 대한 문제, 권리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합의 대표가 대표가 임의로 합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시공사업단은
조합이나 상가 대표 기구가 상가공사 현장에 유치권을 행사 중인 업체와 분쟁 합의를 하고 총회 의결까지 거쳐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조합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SH에 사업 대행 카드를 꺼내들며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공사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조합원 의견 수렴을 거쳐 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을 사업 대행자로 지정하는 방식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대출금 만기가 돌아오는 다음 달 23일까지 양측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조합은 1인당 1억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YTN 김유길입니다. 한동안 인기 업종으로 호황을 누려왔던 주유소. 각종 판촉물로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섰습니다. 아니 이렇게 그냥 갑작스레 저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기름값 오르면 안 좋죠. 뭐 죽겠습니다. 이거 감수하겠지만 너무 힘들어요. 가득이요. 네, 가득 들어갑니다. 가득 넣어드려요. 지금 시각이 밤 11시 50분입니다. 자정부터 기름값이 인상된다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름을 싸게 넣으려는 차량들의 행렬이 보일러도 떼야 되고 난로도 떼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기를 좀 많이 사다 놓으려고 그래서 나왔어요. 오늘 무지하게 바쁩니다. 주유소 직원들은 모처럼 눈꽃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한 번에 29,000원. 한 번에 29,000원 카드 없고. 특히 요즘 들어 혼수 기름을 넣는 셀프 서비스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직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 좀 더듬거리는데 적립이 되고 가격이 싸고요.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값싼 유사 석유 제품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송유관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빼돌린 기름은 넉 달 동안 휘발유 5만 리터와 등유 1,200리터로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하여 서민들한테 와닿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인하됐으면 좋겠죠. 좀 빨리 기름값이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소원밖에 없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 든 올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전문 조사기관 K-스탯 리서치와 함께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28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5%가 하반기 재유행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사회적 심각성이 높다는 응답은 42.2%, 두려움이 크다는 응답은 38.6%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바이러스인 BA4와 BA5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유적지마다 관광객이 북적이는 그리스 아테네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제대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Remembering how the pandemic was and seeing everything so empty and dead, it's nice to see that everything is picking up again and that people are able to travel again. 문제는 관광객이 급증한 만큼 코로나19 확진자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16,000여 명으로 2주간 2배가 늘었습니다. 연령대는 18살에서 24살의 젊은 층, 지역은 코르푸, 케팔로니아 등 인기 관광지에서 확산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스페인에서도 유명 관광지인 이비사, 마요르카 등지에서 확진자가 속출해 2주 전보다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도 일제히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고 방역 모범국으로 꼽혔던 뉴질랜드도 하루 확진자가 10,000명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독립기념일 연휴를 지나며 확진자가 급증해 1일 기준 2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Globally, reported cases have increased nearly 30% over the past 2 weeks. 4 out of 6 of the WHO sub-regions saw cases increase in the last week. 세계적인 확산세의 주요 원인은 오미크론의 하부 변이인 BA4와 BA5로 꼽힙니다. 전파력이 더 센 데다 자연 감염이나 기존 백신으로 생긴 면역마저 회피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WHO는 휴가철을 거치며 확산세가 지속하겠지만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초기와 같은 재앙이 반복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권중입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학교나 체육관, 영화관, PC방 등 대중이용시설에 출입하려면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주로 화이자와 모더나 등 해외 백신을 접종한 우리 교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지 않는지 베이징시 당국에 문의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해외 발급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바깥 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절차를 밟아 나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장마가 본격화하면 하천이 범람하면서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수해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1개 하천에서만 시범 운영 중인데 앞으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역대 가장 긴 장마를 기록했던 2020년 여름. 시커먼 흙탕물이 차오른 제방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구조됩니다. 갑작스런 폭우가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불어난 하천에 갇힌 겁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인 도림천입니다. 지난 10년간 이곳에서만 140여 명이 고립사고를 당했고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하천 상류에 인공지능 기반 장비가 설치됐습니다. 먼저 하천 중앙에 초음파를 쏘아 하천의 수위를 측정해 상류에서 흐르는 물의 양을 알아냅니다. 또 지능형 CCTV가 고화질 촬영 영상을 바탕으로 물의 속도를 분석합니다. 두 정보를 종합해 일정 시간 동안 흐르는 물의 양, 이른바 유량을 계산하면 상류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도 언제 범람하게 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초당 30프레임의 어떤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물 입자가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가는 그 시간과 거리를 가지고 물의 유속을 산정을 해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또 같은 하천이라도 자치구별로 제각각이었던 기존 수해 방지 대책을 하나로 통합하는 매뉴얼도 마련됐습니다. 도림천 상류인 관악구에서 위험이 감지되면 중하류인 동작구와 구로구, 영등포구에도 대피 명령이 내려지는 겁니다. 기술이나 시스템은 행정 칸막이를 넘을 수 있습니다. 상류에는 비가 많이 오고 또 범람하고 있는데 하류에는 그 내용들을 알지 못해서 대피 명령을 내리지 못해서 발생하는 그런 피해들을 원천적으로. 서울시는 현재 도림천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을 27개 하천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하천 범람 위험을 최대 30분 먼저 예측하고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경의중앙선 건널목을 걷던 남성이 전철에 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구급대는 30대로 추정되는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며 병원으로 급히 옮겼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아볼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새 정부 출범 후 첫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어제 오후 발리의 한 리조트에서 첫 대면 회동을 하고 50여 분간 북한 문제와 경제 협력 등 양국 관심사를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박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산적이고 택적이장이라는 중국 격언을 인용하며 상호 존중을 쌓으며 평등하게 협력하는 한중 동반자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한국의 새 정부가 한중 관계의 새 여정을 시작했다는 사실에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며 한국과의 좋은 우호 협력 관계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은 또 오늘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북핵 대응 등을 위한 공조 방안을 협의합니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오늘 오후 박진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3국 장관은 지난주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북한 문제를 비롯해 지역과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3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2월 하와이 회담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이딴 추문과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끝내 여당인 보수당 대표직에서 사임했습니다. 한 달 전 신임 투표로 위기를 돌파하는가 했지만 장관들의 줄 사퇴로 내각 붕괴 위기까지 맞으면서 결국 3년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김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족과 측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우닝가 총리실 앞에 나온 존슨 총리. 대로변에서 시위대 야유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수당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It is clearly now the will of the Parliamentary Conservative Party that there should be a new leader of that party and therefore a new Prime Minister. 존슨 총리는 코로나19 공세 기간 총리실에서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난달 6일 보수당 신임 투표에서 재신임에 성공했지만 보궐선거 패배에 이어 성추행 의심을 받는 측근을 두둔하며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또다시 당에서 신임 투표 요구가 나오고 측근 정관들마저 줄줄이 사퇴하자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And I want you to know how sad I am to be giving up the best job in the world. 존슨 총리는 다만 새 총리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총리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수당은 여름에 경선을 치르고 10월 초 당대회 전에 새 총리를 선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총리직을 몇 달 유지하는 데 대해 노동당이 신임 투표를 압박하고 나섰고 여당에서도 즉각 퇴진 요구가 나오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He needs to go completely. None of this nonsense about clinging on for a few months. He's inflicted lies, fraud and chaos in the country. 런던 시장을 지낸 엘리트 스타 정치인으로 숱한 사생활 논란을 일으켰던 존슨 총리. 코로나19 대응에 무능했다는 비판 속에 이딴 거짓말 의혹으로 도덕성도 큰 상처를 입으면서 결국 실패한 리더로 남게 됐습니다. YTN 김건희입니다. 최근 이틀 연속 야간 근무를 한 경찰관이 순직했다는 이야기 보도해드렸는데요. 해당 경찰관은 사람이 부족한 지구대 사정을 고려해 지원 근무를 한 뒤 변을 당했는데 이런 고질적인 경찰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인천 청천동에 있는 한 지구대. 이 지구대에 소속된 A 경위는 지난달 23일 새벽 자택 거실에서 쓰러졌습니다. A 경위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은 A 경위가 평소에도 굳은 일을 도맡아 솔선수범했다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근무 나가셨을 때 항상 앞에서 먼저 나가서 이제 대처하려고 노력했고 누구보다도 보면 이 경찰 조직을 사랑했던 그런 분입니다. 예. A 경위는 사고 직전 인원이 부족한 다른 팀을 위해 자원해서 야근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력 부족 때문에 사고를 당한 주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기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자원을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일주일 거의 통으로 계속 근무를 하기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일선 경찰과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어 업무는 크게 늘었는데 인력은 그대로라 근무 강도가 더 세졌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서울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거리두기 해제 뒤 주치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 요청이 31%, 음주운전 신고 건수도 24%가량 증가하는 등 112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경찰관 수는 부족한 편입니다. 한국 경찰관은 한 명당 402명의 시민을 담당하고 있는데
주요 선진국들은 200명 정도만 맡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되면서 파견 인력이 늘어나는 등 인력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진 상황. 실제 현장을 뛰는 경찰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점에서 경찰서 하는 사람은 60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들 얘기하거든요. 조직 구조하고 계급 구조까지도 한번 들여다보고 손을 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충원에 앞서 이미 있는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경남 거제의 대우조선해양에서 하청업체 노조원들의 선박 점거 농성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측은 배 인도에 차질이 빚어져 손해가 커지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노조는 문제의 핵심은 낮은 임금이라며 임금 인상에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하청업체 노조 조합원 7명이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점거한 건 지난달 2일. 사측은 한 달 넘게 파업이 계속되면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긴급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사측은 배를 건조하는 도크에 있는 배에서 파업 행위가 이어지면서 선박 4척의 인도가 무기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달까지 피해액이 2,800억 원을 넘어섰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선주사에 배를 인도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지체 보상금을 고려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측은 이에 따라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루에 매출로 손실이 60억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노조의 요구는 임금 30% 인상, 노조 전임자 인정 등입니다. 하청업체 노조 측은 자신들의 절박함도 알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라며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이 하청노동자 임금 인상에 대한 무슨 해결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파구 없이 이어지는 파업 상황이 조선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해외에서 국내에 있는 스마트폰에 접속해 전화 금융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010으로 시작하는 개인 번호에는 피해자들이 응답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용한 건데 이들 조직으로부터 고수익을 약속받고 범행에 가담했다가 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길을 걷다가 경찰에 붙잡힌 한 남성. 배낭을 열어보니 전원이 켜져 있는 스마트폰 수십 대가 빼곡히 들어있습니다. 휴대전화가 고장나 수리를 맡겼으니 연락한 번호로 대화하자는 문자 메시지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전화 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던 조직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전화 금융 사기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법도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점을 둔 사기 조직은 구글이나 삼성 등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연동 기능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사기 문자 메시지를 뿌렸습니다. 이런 방법을 쓰면 010으로 시작하는 개인 번호가 발신 번호로 뜨게 됩니다. 그동안 금융사기에 자주 쓰인 인터넷 전화 번호보다 응답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원룸이나 고시원을 빌리기도 하지만 배낭이나 여행용 가방에 발신용 스마트폰을 담아다니며 경찰 추적을 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고수익을 주겠다며 스마트폰을 관리할 국내 조직원을 끌어모았는데 아버지와 중학생 아들이 함께 가담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일주일에 휴대전화기 한 대를 관리하면 5만 원이라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범행을 계속 빠져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사기 조직에 속은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73명, 피해 금액은 30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국내 조직원 50명을 붙잡아 37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쓰인 스마트폰 1,800대를 압수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아는 방앗개비라는 곤충은 초록색을 띠고 있는데요. 분홍 방앗개비가 경남 창녕에서 발견됐습니다. 핑크빛 희귀 방앗개비가 한국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녕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 잔디밭에 선명한 분홍색 곤충이 눈에 띕니다. 가까이서 보니 다름 아닌 방앗개비. 방앗개비는 보통 녹색으로 보호색을 띠지만 분홍색은 흔치 않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게 의아해했습니다. 메뚜기인지 방앗개비인지 아니면 외래종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 저도 엄청 신기했고 주위 분들한테 얘기를 하니 다들 뭐 살아있는 건지 그렇게 다들 물어보더라고요. 사람 손길을 피해 뛰어다니는 모습은 다른 방앗개비와 같습니다. 요양원 원장은 좀처럼 만나기 힘든 분홍 방앗개비가 어르신들에게도 기쁨을 줄 것 같다며 반깁니다. 방앗개비가 우리 요양원에 서식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몸도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앞으로 건강하시고 좋을 것이라는 예감이 듭니다. 분홍 방앗개비는 유전 변이 때문에 생긴 일종의 변종입니다. 유전적 문제로 몸에서 붉은 색소를 많이 만들거나 검은 색소를 적게 만들어 생기는 겁니다. 지난해에도 일본에서 분홍 방앗개비가 발견되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녹색이나 갈색이 많거든요. 이게 이제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보호색을 띠고 있어서 이제 그런 색소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드물게 어떤 색소 결핍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본연의 색깔이 나오지 못하고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요즘 귀한 손님을 발견한 시설 직원은 진기한 분홍 방앗개비를 함께 보면서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하기를 빌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많은 분들이 힘드시고 할 텐데 이거를 또 구경도 하시고 흔히 볼 수 없는 개체이다 보니 보시면서 이제 많은 행운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멋과 예술의 고장인 광주에서는 전통 문화를 지키려는 노력이 그 어느 지역보다 활발한데요. 특히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활동도 많다고 합니다. 지역의 문화 자원을 알리는 잡지를 내고 장인들을 발굴해 시상까지 하는 순수 민간단체 활동을 김범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예부터 손 놀이기로 이름난 귀족 호도에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박물관입니다. 공직에 있던 김재원 관장은 가진 재산을 모두 털어 박물관을 지은 뒤 귀족 호도의 가치를 알리고 묘목을 보급하는 데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농촌에 태어나서 농업을 계속적으로 이어온 결과라고 보고 이 대동문화재단은 철학과 이념을 계승하여 잘 사는 농촌, 신명나는 농촌으로 함께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있는 국악인 김산옥 씨는 미래 판소리계를 이끌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너무 뜻깊은 상이었고 이게 우리 지역에서 주는 또 그리고 이 후원자들이 모아서 예술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주는 후원금이기 때문에 그 상금을 떠나서 아무튼 그 명성이라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웠고 뿌듯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김 씨를 비롯해 50여 명이 받은 상은 대동 전통문화 대상. 27년 전에 순수 민간단체로 설립돼 지역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월간지를 내는 곳에서 만든 상입니다. 시민들이 십시일반 그 적은 돈을 모아서 전통문화 쪽에 이렇게 아주 일로 매진하는 이제 그런 분들을 좀 후원하자 그런 취지로서 만들어진 상입니다. 지금 시작의 단계지만은 그래도 자꾸자꾸 이렇게 함께하는 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가 발전한다는 데서 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문화재 답사와 지킴이 활동도 톡톡하게 하는 대동문화재단에서는 수상자와 후원자들의 교류의 장을 꾸준히 만들며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응원, 격려하고 또 그분들의 수상하기 위해서는 후원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후원자분들에게 또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함께 모시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이렇게 마련됐습니다. 대동문화재단에서는 올해도 문화유산과 미술, 공연 등 3가지 분야에서 10여 명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 행사를 줄였던 영화제들이 속속 본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레드카펫을 펼치고 다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는데요. 부천국제영화제 현장을 최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아시아 최대 장르 영화 축제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돌아왔습니다. 영화제 후 레드카펫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화려하게 부활했는데요. 올해는 49개국 268편의 영화가 관객들과 만납니다. 저희 영화제는 그 언더독들을 키워내는 영화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대면 행사를 한다는 것이 뭐 대단히 기쁜 일이고 진짜 보고 싶었잖아요. 영화제의 부활이 반가운 건 오랜만에 레드카펫을 밟은 배우들도. 빨리빨리 많은 것들이 또 이렇게 활성화돼서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3년 만에 열리는 행사라서 너무너무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많은 분들이 비도 오는데 이렇게 즐겨주셔서 되게 감사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관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크린에서만 보던 감독과 배우를 직접 만나는 행사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영화제에서 이렇게 많은 배우분들과 감독님들도 보고 이제 영화 팬들이랑 공유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생겨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좀 기대됩니다. 네. 지난 4월에는 전주국제영화제가 대규모 레드카펫 행사를 열고 정상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 부산국제영화제가 축제를 열 예정입니다. 아직은 불안한 일상 회복이지만 영화제도 속속 제 모습을 찾아가며 화려한 부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오락가락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더위를 완전하게 식혀주지는 못하겠고요. 오히려 습도를 잔뜩 높이면서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 대구는 무려 34도까지 치솟겠는데요. 나오실 때는 가볍고 시원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해 있습니다. 비는 퇴근길 무렵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 일부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는데요. 특히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앞으로 10에서 5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아침부터 낮 사이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우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1도, 부산은 25.9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 대전은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 장맛비는 쉬어가겠지만 날씨는 한층 더 더워지겠고요. 내일 강원 산간에는 오후 한때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또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